퇴직한 뒤 제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 미숙과 간단히 밥을 먹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후에는 베란다의 화분을 손질하거나 오래된 라디오를 고쳤습니다. 저는 박성호 63살입니다. 시내버스를 32년 동안 운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차고지를 나가고 같은 노선을 돌고 하루 운행을 마치면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보다 순서가 정해진 생활이 편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당신은 퇴직하고도 시간표대로 사네요. 시간 맞춰 사는 게 뭐가 나빠. 가끔은 계획 없이 움직여도 괜찮아요. 미숙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제 앞에 국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5해가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첫 차를 몰았고 미숙은 시장 입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여행다운 여행은 몇 번 가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묻지 않아도 이해하는 관계라고 믿었지요. 미숙이 커피에 설탕을 반 숟갈만 넣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속이 상하면 장롱을 정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혼자 친정이 있던 통영에 다녀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꼭 혼자 가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문화센터에 서예를 배우러 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마른 잎을 떼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처제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숙보다 9살 어린 동생입니다. 여행사에서 오래 근무해 행동이 빠르고 말도 거침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기보다는 일을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쪽이었지요. 그런 서진이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발밑에는 작은 여행 가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서진은 제 어깨 너머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언니는요? 문화센터 갔어. 그런데 그 가방은 뭐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도 앉지 않은 채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형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서진은 마른 입술을 한번 축였습니다. 저랑 여행 좀 가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미숙이 오면 같이 이야기해. 언니는 같이 가면 안 돼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형부하고 저 둘이 가야 해요.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오후였지만 거실 안의 공기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처제라도 그런 말은 조심해야지. 저도 알아요. 미숙이 몰래 둘이 여행을 가자는 거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면 됩니다. 통영에 다녀오면 돼요. 안 간다. 저는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미숙이가 알면 뭐라고 하겠니?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알면 안 돼요. 이유도 없이 그런 말을 믿으라는 거냐? 서진은 한참 망설이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아래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웃을 때 고개를 조금 숙이는 모습이 미숙과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서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언니가 평생 숨겨온 일을 영영 알 수 없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지은, 39살. 서진은 제 눈을 피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니를 찾고 있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35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도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람이 미숙이를 왜 찾는다는 거니? 제 질문에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소 거침없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형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서진은 사진 속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한지은이에요. 언니가 형부를 만나기 전에 낳은 딸이에요. 순간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이한테 무슨 딸이 있어? 저도 어렸지만 분명히 기억해요. 그만해. 형부, 미숙이하고 나는 35해를 살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몰랐겠니?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평생 숨겼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매와 입가가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진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돈을 요구하니? 아니에요. 가족관계에 올려달라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왜 입양됐는지만 알고 싶대요.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서진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먼저잖아. 언니는 부인할 거예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 언니를 그렇게 못 믿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진은 어린 시절의 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미숙은 21살에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혼자 아이를 낳는 여자를 지금보다 훨씬 차갑게 보던 때였습니다. 미숙의 아버지는 동네에 알려지면 가족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빠 병수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미숙은 통영의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입양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어요. 저는 12살이라 아무것도 못했고요.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늘 차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정했고 가족 이야기를 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떠나보낸 일을 감추고 살았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해마다 초여름이면 혼자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친정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는 보다가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던 날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뻐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미숙이었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편지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왔네. 미숙은 평소처럼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냥 여행 이야기 좀 했어.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무슨 여행인데요? 통영에 다녀올 일이 있대.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영을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중에 다시 올게. 현관문이 닫힌 뒤 미숙은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요? 아직 정한 건 아니야. 둘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냉장고 문을 닫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지 마세요. 왜? 그냥 가지 말아요. 통영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아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느냐고 묻는 순간 우리가 함께한 세월까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가 통영에서 기다린대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세탁소로 가기 위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지만 그날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안에 돌아오는 거지? 네. 돌아오면 미숙이한테 전부 말할 거야.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35해 동안 묻지 않았던 아내의 시간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마주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미숙에게는 먼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짧은 쪽지만 남겼습니다. 거짓말을 적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우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니랑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결혼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장례가 끝난 뒤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 뒤의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혹했습니다. 미숙은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눈과 오빠 병수의 혼사를 걱정했습니다. 결국 미숙은 출산이 가까워지자 통영의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언니가 21살이었어요. 서진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12살이었고요. 언니가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았습니다. 아내가 왜 매년 초여름이면 혼자 통영에 다녀왔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깊어질수록 배신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런 일을 35년 동안 숨겼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덕길 끝에 있는 낡은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녹슨 대문 옆으로 오래된 장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김정혜 씨는 미숙의 이름을 듣자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 동생이구나. 정혜 씨는 안방 장롱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누렇게 바랜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 작은 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밤마다 만들었어요. 정혜 씨가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베넷 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느질은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이 촘촘했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로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박을 나서려는데 정혜 씨가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숙 씨는 아이를 별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이름도 지어줬군요. 우리는 빗속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통영이다. 정말 이모랑 둘이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통영에 사는 먼 친척이 우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제와 형부가 함께 민박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벌써 가족들에게 퍼진 뒤였습니다. 엄마가 다 알았어요. 미숙이는 어디 있니? 외삼촌이 와 있어요.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자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병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올라와. 미숙이는 괜찮습니까? 내가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있어? 처제하고 몰래 여행이나 다니면서 저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존재를 전화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병수는 우리가 왜 통영에 왔는지 이미 짐작한 듯 했습니다. 옛날 일은 그냥 묻어둬. 그 애를 만나서 뭐 하려고? 형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다 지난 일이야. 형님한테만 지난 일이겠지요. 괜히 들쑤셔서 준호 혼사까지 망칠 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그 아이가 아닙니다. 병수가 침묵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없는 사람으로 만든 침묵이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형부, 그냥 돌아가요. 지은 씨는? 제가 혼자 만나볼게요. 이제 와서 또 혼자 감당하려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지은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사랑받았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돌아가면 당장의 오해는 풀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평생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만나자. 서진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듣자. 그리고 돌아가서 미숙이에게 전부 말할 거야. 다음 날 오전, 우리는 바닷가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한 여성이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미숙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구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카페로 들어온 지은은 사진보다 더 미숙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비슷했습니다. 긴장할 때 오른손 손가락을 만지는 습관도 같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우리 앞에 앉아 젖은 우산을 의자 옆에 세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원망이나 기대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이모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지은이 서진을 이모라고 부르자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은은 재산도 가족관계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숙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름이 있었나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 위에 작은 별 하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옷 안쪽에는 짧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별이.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옷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별 모양만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별이라고 불렀군요. 정혜 씨 말로는 미숙이가 직접 지은 이름이랍니다. 지은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다면 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아이를 떠나보낸 뒤에도 39년 동안 그 이름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장 미숙이를 만나게 해드린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대신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은은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통영을 떠나는 길에 서진은 여러 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괜히 형부까지 끌어들였어요. 아니야. 나도 알아야 했어.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라고 재촉하지 말자.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남긴 쪽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둘이 다녀오니까 좋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바닥에 앉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런데 왜 나만 빼놓고 결정했어? 언니가 또 도망칠까봐 무서웠어. 그래도 내일이야.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미숙을 돕겠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그의 선택을 빼앗았습니다. 저도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먼저 물었어야 했어. 미숙은 제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다 알았네요. 응. 나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받았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원망도 했고, 미숙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당신이 나를 속이려고 숨긴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초 텔레비전에서 미혼모 이야기를 보던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아이를 낳아버리는 여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내에게 35년 동안 닫힌 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것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우리가 기다릴게. 언니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당장 지은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35해 동안의 비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빈 편지지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만 곁에 놓아주었습니다. 한참 뒤 미숙이 천천히 첫 문장을 썼습니다. 지은에게. 네 글자를 적은 뒤 아내의 손은 다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편지지를 접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용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완성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몇 줄을 쓰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문장도 끝내 넣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에게. 내가 당신을 낳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라고 불러달라고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나는 당신을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였지만 당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기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미숙은 마지막 줄을 쓴 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보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내야지. 답장이 안 오면요? 기다리면 돼. 미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붙이는 손이 떨렸지만 다시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의 답장은 보름 뒤에 왔습니다. 편지에는 원망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양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가 차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알고 싶습니다. 그날 미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준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미숙 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견뎠어요? 너희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제 엄마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병수는 여전히 과거를 덮어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는 지나간 일이겠지. 언니하고 그 아이한테는 평생 계속된 일이야.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가족의 체면이라는 말로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게 두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미숙과 지은은 통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전날 밤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직접 뜬 목도리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인 바닷가 찻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닮은 두 얼굴이 한동안 말없이 마주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둘은 차를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직업,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물었습니다. 지은은 미숙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그 말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뒤에 한 번이라도 안아보셨어요? 미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은 잡았어요. 내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한테 화나지요? 조금은. 미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 몰랐어. 앞으로는 말할게요. 나도 먼저 물어볼게. 그 뒤 우리의 생활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먹었고 미숙은 문화센터에 다녔습니다. 저는 공원을 걷고 화분을 돌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침묵을 이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제와 단둘이 떠난 여행은 우리 가족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시간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모르는 과거까지 소유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입을 열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돌아온 뒤 미숙은 더 이상 초여름마다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저와 함께 갔고 어느 해에는 지은도 조심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누구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